자, 그러면 이번 수업 스텝 4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는 조금 편하게 들어주시되,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1월이다 보니까요, 이제 3월을 준비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 1월, 2월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바쁘기는 합니다. 뭔가 해야 될 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선순위도 잘 모르겠고, 혹은 반대로 할 게 많은 게 아니라 다 해서 할 게 없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기출도 했고 모의고사도 다 보고 뭐 했는데 뭐 해야 되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다년간 학생들을 지도해 보면서 많은 경험들을 보잖아요. 1, 2월에 과연 뒤집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누군가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뒤집는 학생들을 많이 봤고, 오히려 근데 더 대다수의 학생들이 1, 2월만 그냥 잘 마무리만 하면 되는데 1, 2월을 그냥 후루룩 잘못된 공부 방향으로 1, 2월을 보내다가 오히려 어떻게 돼요? 네. 잘 올라가던 것을 다시 공부하기 이전으로 회귀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봤습니다.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1, 2월이 왜 그럴까? 첫 번째는 불안감이 엄청난 시기죠. 이제 곧 시험이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 그리고 저는 PSAT가 오히려 이제 7급은 좀 따뜻할 때 시험을 보니까, 더울 때 좀 시험을 보니까 괜찮은데, 5급의 경우에는, 그리고 7급 지역 인재 학생들의 경우에는 추울 때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추울 때 안 그래도 몸이 움츠려들고 긴장을 하는데, 거기에 내 인생 최대의 시험이 걸려 있다 보니, 아무래도 여러모로 불안과 긴장도가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시기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불안감과 긴장도를 이기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면 그냥 거기에 질질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시간만 보냅니다. 그리고 나는 몸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어쨌든 책상 앞에 앉아 있으니까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네. 공부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공부를 제대로 해야죠. 그래서 하루하루를 그냥 시간만 보내면 안 되고, 마무리에 가장 힘을 빡 주면서 하루하루를 굉장히 알차게 보내야 됩니다. 만약 지금 이때 너무 힘들어요, 공부하기 싫어요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하루 정도만 진짜 제대로 놀고, 그러니까 그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디톡스 같은 게 필요해요. 공부를 계속 인풋만 넣는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꽤 길게 성실하게 공부를 해왔다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기에 공부가 안 된다면, 그거는, 네, 뭔가 포화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친구들에게는 디톡스가 필요하고, 하루 정도는 조금 쉬면서, 나를 위한 시간, 좀 휴식의 시간, 몸과 마음, 머리가 모두 쉬어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부터 해줘야지만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루즈해질 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긴장은 최고 좋은데 공부하는 건 루즈한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네, 이런 잔소리를 한번 해 드려봤습니다. 이 시기에는 그래서 아무리 긴장도와 불안도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마무리가 제대로 되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다. 우리가 글을 읽을 때도 제가 마지막 단락 항상 강조드렸잖아요. 마지막 단락의 마지막 문장까지 긴장을 놓지 말아라. 왜냐? 이 지문의 핵심은, 그래서 나의 사고의 마무리는 마지막 단락이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단락은 지문 독해를 좌우하고 혹은 결정하고, 마지막 단락은 문제풀이를 결정한다. 이걸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첫 단락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전략도 짤 수 있고 예측도 할 수 있고 강약 조절도 할 수 있고 선택지도 예측을 할 수 있었다면, 마지막 단락에서는 우리가 이 지문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아하, 그래서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가 제일 중요한지는 이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로 이렇게 향해 가야지라는
선택지를 추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알맹이를 정리하는 부분이 마지막 단락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마지막 단락에 내 사고가 어떻게 마무리되냐가 결국 문제풀이를 결정하는 거예요. 문제풀이 정답률이죠, 이게. 근데 내가 아무리 글을 잘 읽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단락에서 모젤 중이라고 하는 뭐가 제일 중요한지 한 번이라도 정리하지 않고 그냥 마음이 조급해서 시간에 압도되어 그냥 문제풀이로만 쭉 밀고 가버리면 선택지를 볼 때 이미 나는 지문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택지로 가는 거잖아요. 그쵸? 누군가는 선택지를 판단하기 위한 지식의 알맹이를 딱 만들어 놓고 선택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딱 마련해 놓은 상태에서 선택지를 바라본다면 그 친구는 선택지를 읽는 순간 맞네 하면서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선택지의 판단 과정이 굉장히 심플해지는 거죠. 근데 마지막 단락에서 그 사후 정리 하나를 안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또 지문으로 올라가서 왔다 갔다 이건가 저건가 그제 가서야 선택지를 읽고 나서야 그때 가서 이제 다시 사고 과정을 하게 되는데 지문을 읽은 그 재료들은 산발적으로 내 머릿속에 흩어져 있고 그때 가서 다시 그 조각들을 모아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면 당연히 남들보다 선택지를 판단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마음을 마지막 단락에서 조금 더 강하게 먹으면서 마음이 조급하더라도 마지막 단락을 정확하게 읽고 문제풀이로 싹 연결하는 그 과정이 승부처란 말이에요. 이게 돼야지 속도도 나고 정확도도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단락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지문 독해할 때 강조를 드렸었는데 지금 이 시기가 마지막 단락이에요. 그쵸? 지문에 따르면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는 핵심이 담겨 있어요. 이 시기는 가장 긴장돼요. 빨리 선택지를 보고 싶은 마음, 빨리 어떻게 보면 시험을 보고 싶은 마음, 이런 이상한 마음이 들지 않아요? 아, 차라리 그냥 시험 봐버렸으면 좋겠어. 혹은 아예 안 보고 싶은 마음, 밀어버리고 싶은, 회피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이 시기는 사실 마지막 단락과 같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실전을 위한 마지막이 그러니까 결정이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내 합격의 여부를 결정짓는 최고의 순간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그 마인드는 이해가 되셨죠? 제가 이 시기를 왜 강조드리는지. 그래서 스텝 4도 중요하고 아마 제가 스텝 5는 홍보도 엄청 할 거예요. 이건 무조건 들어라. 왜냐면 5가 이제 결국 이제 2월인데, 어, 어찌어찌 가출했던 그런 영혼들도 제가 다 다잡아서 마지막에 확 정리를 해드리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뒤로 갈수록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걸 제가 오늘 좀 강조드리고 싶었어요. 느슨해진, 해이해진 나를 조금 더 다잡고 혹은 난 열심히 한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긴장도와 불안도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한다라고 착각하는 거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아니라는 거. 정말 제대로 정확하게 필요한 공부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시기다라는 거 강조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 이전에 그래서 지금 제일 처음 말씀드린 건 마인드. 두 번째, 신체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 우리 강의 듣는 친구 혹시 기상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몇 시에 일어나세요? 한번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시간이 우리 언어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7시에서 7시 반. 혹시 친구, 언어는 몇 시에 보는지 알고 계세요? 실전에서? 나름 이제 맞춰서 일어나고 계신 거죠. 그렇죠? 10시에 헌법이 시작되죠. 자, 10시에 헌법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독해를 연구하는 사람이고, 뇌과학자들이 그런 걸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작업 효율.
그러니까 작업 기억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머리가 회전하고 집중하고 몰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적의 시간이 되려면 기상과 기상 시간에서 최소 어느 정도 지나야지만 몰입과 집중도가 높아지느냐. 이건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라고요. 근데 기상 시간에서 최소한 4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상 후, 기상 후가 되겠죠. 기상 후 최소한 4시간이 지나야 머리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몰입하고 그다음에 집중할 수 있게. 그러면 10시다 라고 하면 10시 이전에는 일어나 줘야 돼요. 4시간 이전에. 그 지금 7시에 일어난다고 했는데 7시 반은 조금 늦어요. 7시에서 7시 안으로 조금만 당겨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평소에 막 나는 막 8시에 일어나고 이러는데 갑자기 난 6시에 일어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5분씩이라도 조금씩만 당겨보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5분씩 당겼는데 너무 피로하다. 10분만 일찍 일어나도 너무 피곤하다. 그러면 그 10분 일찍 일어난 그 시간을 조금 적응할 만한 나한테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많이만 잔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너무 많이 주무세요. 이렇다기보단 어쨌든 기상을 하고 나서 최소한 4시간 정도는 지나야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거에 맞게 기상 시간을 좀 더 세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기상 후에 어떤 걸 할 건지, 그러니까 내가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나름의 어떤 루틴? 진짜 작지만 사소한 루틴을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이거는 불안감과 안정감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이미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는 요새 일어나서 음양탕을 마십니다. 음양탕을 먹고 제가 매일 먹어야 되는 약을 먹습니다. 약을 먹고 음양탕을 먹고 그 다음에 정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거든요. 정말 간단한 스트레칭, 뭐 대단한 무슨 운동 이건 저한테 또 안 맞더라고요 아침에. 그래서 정말 간단한 스틱을 가지고 펴는 거. 제가 저도 여러분들 똑같이 맨날 앉아 있다 보니까 어깨도 말리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그냥 쭉쭉 피는 거예요. 나를 그냥 쭉쭉 피는 그런 스트레칭을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요새는 단백질 쉐이크를 먹습니다. 근데 이건 또 이제 저의 그런 루틴인데 왜냐면 아침 식사를 하게 되면 저는 오전에 너무 힘들어요.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래서 저한테는 아침 식사가 되게 가벼워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의 그런 자기에 맞는 그런 루틴을 좀 만들어 놓으시면요. 이게 왜 좋으냐면 시험 날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라 맨날 해왔던 거를 그냥 아침에 하고 그 다음에 시험장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조금 불안도도 조금 더 낮아지고 긴장도도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 너무 특별한 걸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평소에 해왔던 것을 할 수 있도록 작은 습관과 루틴만이라도 세팅을 좀 해주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점심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내가 식사를 뭐 할지 이런 것도 지금 혹시 이제 전국 모의고사나 실전 모의고사를 보러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 언택트도 똑같아요. 언택트 모의고사를 볼 때도 점심 식사에는 난 뭘 먹을까? 쉬는 시간엔 뭐 하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쉬는 시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우리 실전에 가면 막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 아, 야, 언어 어땠어? 쉬웠어? 어려웠어?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이 하는 대화가 아닌데 그때는 막 귀가 갑자기 엄청 커지잖아요. 귀가 엄청 쫑긋해지면서 옆에서 하시는 말씀들 이런 거 다 들리잖아요. 그래서 나는 언어가 어려웠는데 옆에서 막 쉬웠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또 멘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뒤에 보는 시험의 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시험이 끝났을 때 쉬는 시간에는 귀마개를 가져가서 귀에다가 귀마개를 꽂고 다른 생각을 한다든지 그때 뭘 하면 나에게 좀 편할까 이런 것들도 미리 시뮬레이션 돌려가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고 뭐 수없이 많은 팁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자기입니다. 내가 그런 거에 별로 연연하지 않는 타입이라면 굳이 제가 지금 이거 말씀드린 거를 뭔가 참고하실 필요는 없지만 내가 주변 영향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불안도도 높고 예전에 시험장에 한번 가봤기 때문에 더더욱 그 불안도가 높으신 분들이라면 그 불안도를 낮추기 위한 방법들은 어떤 게 있을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매해 이때쯤 말씀드리는 건데 절대
지금부턴 그 전까지 복용하지 않았던 약을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거 꼭 말씀드릴게요. 제가 진짜 예뻐하던 조교가 있었어요. 여학생이었는데. 정말 예뻐했어요. 왜냐면 열심히 하고 했고, 또 성적 향상도 올라왔고, 첫 번째 해에서 많이 올랐는데, 이제 2차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공부가 좀 덜 돼서 한 번 더 시험을 보신 거죠. 그 전 해에 합격을 했는데. 근데 분명히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언어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 합격을 했는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또 내가 잘 볼 수 있을까? 그때는 운이 좋았던 거 아닐까? 막 이래서 오히려 더 불안도가 급증을 했고, 그래서 갑자기 잠을 잘 못 자게 되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못 자고 하니까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를 나누니까 어떤 친구가, 그러면 나 원래 처방받아서 먹는 약이 있는데, 이거 먹으면 좀 괜찮아져 하면서 그 알게 모르게 무슨 약을 나눠준 거예요. 근데 처방받은 약은 본인만 먹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약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 자기 나름대로 테스트를 해본다고 모의고사 볼 때 그걸 먹어봤대요. 그랬더니 괜찮더래요. 그 전날에도 그걸 먹고 좀 주무셨고, 아침에도 너무 긴장해서 먹었고, 괜찮더래요. 그래서, 아, 나 이 약 잘 받나 보다. 그러면 시험 전날에도 먹고, 당일 아침에도 먹어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만 얘기 들으면, 그 지금 왜 그랬어?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뻔하죠, 여러분들. 그런데도 그 친구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마음이. 그렇게 선택을 하고 그 시험을 당연히 내. 집중의 정도가 아니라 잠이 쏟아지고 그냥 글자가 안 읽혀서 반도 못 풀었어요. 네, 엄청 슬프죠. 근데 거기에 대한 자책, 그 친구는 그걸 이겨내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랬지? 바보같이?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 바로 시험을 보시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쉬게 되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시험 보시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경험에 대해서 제가 왜 매해 말씀드리냐면, 안 했던 거를, 이 시기에 해보지 않았던 것을, 이제 와서 갑자기 새롭게 하게 됐을 때 올 수 있는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공부든 뭐든. 그래서 꼭, 네, 약은 당연히 의사 선생님한테 처방을 직접 받아야 되는 거고, 수면제나 이런 불안약 같은 거를 지금 이 시기에 함부로 복용하는 거는 오히려 시험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그거를 또 좀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인드, 그다음에 건강한 신체, 이게 이 시기에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모의고사, 기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의고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의고사가 기출을 넘어갈 순 없어요. 모의고사의 퀄리티가 정말 정말 해마다 좋아지고 있고 좋은 모의고사들이 많지만 모의고사를 기출을 넘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출이 가장 좋은 텍스트인 것이죠. 그러나 이 시기에 모의고사를 보시는 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기출을 반복해서 봤을 때 기출의 원리라는 것들이 있죠. 근데 기출의 원리를 적용해 봐야 되는 거고 낯선 지문을 보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적용하고 판단하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너무 점수에 연연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모의고사를 풀고 점수가 몇 나왔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경험 자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텍스트들을 읽고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그 지문에 대한 핵심을 내가 파악하고 그거에 따라서 선택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고의 과정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풀이가 도움이 되는 것이죠. 양적인 공부가 도움이 된다? 라는 조언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왜 도움이 되냐면 내가 자꾸 독해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나중에 해서 회피를 해서 이 경험의 누적치를 많이 안 가져가게 되면 실전 때 느끼는 그 긴장도는 이겨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불안도가 높고 긴장도가 높을수록 모의고사도 많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프리스텝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친구들보다 내가 출발선이 조금 뒤에 있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텍스트를 채워야 하는 사람이었다. 따라서 나는 많은 글을 읽어야 돼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시작했던 분이라면 모의고사도 여러분들의 그 텍스트 양을 채워드릴 수 있을 만한 좋은 텍스트들이니 모의고사를 가지고 훈련하는 작업은 세 과목 모두 다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간혹 이제 저한테 많이 질문하세요. 선생님 어떤 모의고사를 풀까요? 하는데 모의고사가 뭐냐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가장 좋은 건 우리 학원 거겠죠. 프라임 거겠죠. 당연한 얘기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모의고사를 보면서 내가 기출 원리를 실제로 적용해 보면서 제일 중요한 건 적용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모의고사 볼 때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기만 하면 안 되겠죠? 그게 아니라, 아, 첫 단락은 이렇게 읽는 거였지? 여기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출제자가 여기서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네? 그래서 이 질문은 얘가 제일 중요하네? 이러한 질문은 이런 선택지가 나오네? 이걸 예측을 해서 그거에 따라 선택지도 추려보고 선택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해보면서 기출에서 배웠던 원리들을 적용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실질적으로는 원리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 셀프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체화를 해야 되니까. 아마 이제 모의고사를 풀다 보면 기출하고 느낌이 되게 다를 거예요. 기출을 볼 때는 이런 원리들이 잘 보였는데 사실 이 지문에서도 리뷰를 해보니까 세트 단어를 잘 봤다면, 의도적 강조를 잘 봤다면 답이 되는 선택지의 근거 잘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왜 난 그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문제를 막 풀었지? 여기선 첫 단락에서 마지막 문장을 좀 힘줘서 읽었더라면 그거를 가지고 핵심을 생각했더라면 지문 독해를 할 때 이렇게 수월했을 텐데 왜 나는 첫 단락의 마지막 문장을 힘줘서 읽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피드백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문제에 맞고 틀리고를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셀프 피드백을 통해서 어떤 원리들이 체화가 되었고 어떤 원리들은 체화되지 않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안 하고 그냥 점수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가 뭐죠? 결국 이걸 통해서 더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지 성적을 고정시키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의 1월 14일에 내가 몇 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2주 뒤에 내가 어느 정도의 실력으로 올라갈 건지, 그리고 또 한 달 뒤에, 그 다음에 실전에서는 어떤 점수가 될 것인지 그 성적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의 나가 부족한 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더 의식하면서 체화를 해야 되는 원리는 무엇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정리하시는 게 모의고사를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에 압도되지 말 것.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모의고사 점수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기출의 원리를 적용하고 그리고 셀프 피드백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떤 것들을 더 신경 써서 체화해야 될지를 기록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우리가 모의고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구간들이 있어요. 자기의 정답률을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점수나 시간에만 압도되시더라고요. 몇 개 풀었는지.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모의고사가 물론 너무 훌륭하게 많이 세팅이 되어 있지만 기출의 느낌처럼 완벽하게 구현을 100% 하지 못한다면 내가 모의고사 때 시간이 부족했다고 해서 기출에서도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네, 세팅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모의고사의 점수나 시간에 압도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부분을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모의고사를 볼 때 1번부터 10번, 11번부터 20번, 21번부터 30번, 31번부터 40번 구간별 오답률을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요. 제가 이제 합격하는 시험지들을 봤을 때 저는 1번에서 10번까지만 딱 넘겨보면 알거든요. 아, 이 친구가 합격했겠네. 이 친구 점수 잘 나왔겠네. 이 친구 망했네. 이런 것들을 1번에서 10번까지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정답률이 당연히 높겠죠. 웬만하면 10번까지는 느낌상 다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야 돼요. 물론 모든 문제를 다 맞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해야 되겠지만 에너지를 조금 더 분배를 할 때 1번에서 10번은 의식적인 정확도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몰입이 잘 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번부터 3번까지 지문을 읽었을 때 바로 몰입이 잘 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작업에 들어가게 되면 뇌도 예열의 단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내가 지금 텍스트를 읽고 이러이러한 사고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판단을 할 거구나라는 그 과정이 쑥 깊게 적응하고 몰입하는데 우리의 뇌도 시간이 필요해요. 예열의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1번부터 3번까지는 약간 붕 떠 있는 듯한 느낌으로 글을 읽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물론 진짜 훌륭한 친구들은 첫 번째 지문에 첫 번째 단락만 읽어도 바로 집중되고 몰입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대부분의 학생들, 그러니까 잘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을 생각을 하면 1번에서 3번 구간까지는 긴장도도 높아지고 글을 읽을 때 뭔가 붕 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3번이 지나가면 정신을 차리면서 쑥 생각이 깊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잘 생각해 보세요. 수영하듯이 얕은 물에서 첨벙첨벙 하다가 1번, 3번에서 이제는 깊게 바닷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얕은 물에서는 뿌옇잖아요. 뿌얘가지고 뭐 예쁜 물고기 이런 거 안 보이겠죠. 그러다가 쭉 들어가면 이제 그제서야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더 깊게 들어가면 그제서야 더 예쁜 물고기들도 보이게 되고 상상을 해보세요. 저도 뭐 그런 거 해보진 않았지만 쑥 들어가야 뭔가가 보이고 갑자기 여유가 생긴단 말이에요. 얕은 물에서는 여유도 안 생기고 굉장히 뿌예요. 안 보이고 아무것도. 그래서 1번에서 3번은 누구나 얕은 물에서 찰랑찰랑찰랑 뭐야 어떻게 안개 속을 걷는 느낌 뿌연 물에서 막 허우적대는 느낌인 거고 3번 구간이 지나면 쑥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서 10번 가운데서도 내가 3번 이후부터는 의식적으로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1번에서 3번을 가지고 내가 너무 오래 걸리네 이런 걸 고민할 게 아니라 여긴 3번까지는 누구나 힘들지? 3번부터는 4번부터 내가 정신 차려서 조금 더 깊게 몰입하면서 쭉 밑으로 들어가자. 그것만 느낌적인 느낌이지만 그걸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푹 들어가서 읽는다라는 느낌을 살려주고 생각한다라는 느낌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주셔야 돼요. 그게 이 구간이에요. 그래서 1번에서 10번 구간에 얼마나 누가 사고의 바다에 깊게 풍덩 들어가서 쑥 들어가서 그 예쁜 물고기도 보고 산호초도 보고 하면서 바다를 만끽할 수 있느냐. 그게 승부처입니다. 1번에서 10번까지 하게 되면 11번부터 20번은 속도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풍덩 들어갔죠. 들어갔으니까 논증 파트에서는 내가 막 크게 읽어야지 이렇게 안 해도 속도가 납니다. 그래서 또 이 구간에서는 너무 빨리 읽지 않고 너무 효율적인 어떤 사고 처리를 너무 하려고 하지 말고 의식하지 않아도 이미 속도가 붙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금 더 반대 방향, 차분히 정확한 사고, 논증형에서는 그렇게 다시 한번 나의 그런 구간별 속도나 정확도에 체크 좀 해주시고 21번부터는 오면 좀 지쳐요. 웃긴 얘기지만 치열업을 해줘야 돼요. 반 이상 왔어. 다시 풍덩. 그러니까 여기까지 깊게 풍덩, 살짝 얕은 물, 다시 깊은 물, 얕은 물. 요렇게. 하지만 여기에서는 집중도를 더 높여야 되죠, 의식적으로. 왜냐면 사람이 30번대만 가도 당연한 얘기지만 힘들어요. 잘하는 친구들도 집중도가 많이 떨어지고 몰입도가 떨어지고 시간 생각하고 그러거든요.
33번, 4번 때만 돼도 시계만 빡 보고 난리가 나요. 누구나 그렇지만. 그래서 의식적인 집중도 하나라도 포기하지 말자. 끝까지 가자. 라는 생각에 하나하나 공들여서 풀어야 됩니다. 이땐 정말 자신과의 싸움이죠. 요 구간은.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지막과 처음과 마지막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 퐁당퐁당의 느낌으로 40번을 운용하는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풀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점수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출의 원리 내가 배웠던 거 여태까지 그렇게 열심히 기출 연습했는데 그걸 적용하지 못하고 써먹지 못하면 정말 아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먼저 체화하고 체크하고 나는 어떤 원리를 다음 모의고사 때는 신경 써서 보완해서 와야 될지. 그럼 이 단계에서는 필요한 기출을 다시 봐야 될 수도 있겠죠. 어? 갑자기 내 논증에 대한 선택지 판단 과정이 무너졌네? 그럼 논증 좀 다시 볼까? 이렇게 해서 논증 조금 다시 봤다가 다시 또 모의고사로 돌아가고 그런 형태로. 그리고 모의고사를 풀 때도 아무 생각 없이 1번부터 40번까지 푸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퐁당퐁당 나의 에너지와 나의 정확한 어떤 접근, 전략들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푹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푹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의식해줘야 됩니다. 제가 클리닉 할 때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긴 한데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 어려운 문제라는 거는 정말 객관적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라 나한테 까다로운 문제, 판단이 잘 안 되는 문제, 근거를 찾기 어려운 문제들이 이 구간별로 하나씩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문제를 막 포기해라 이게 아니라 저는 그 문제보단 어려운 문제 다음의 문제에 더 의식적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6번이 어려웠어요. 1번부터 10번까지가 대체로 쉬운 문제들이 들어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난이도는 아니거든요. 출제자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쉬운 문제 뒤에 어려운 문제 때릴 수가 있는 거고, 어려운 문제 뒤에 또 어려운 문제 때릴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모르죠. 근데 그렇게 난이도가 다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면, 친구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이제 시간을 쏟게 되겠죠. 근데 그거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잘하는 친구들도 쉬운 문제는 빨리 풀고 어려운 문제에 오히려 시간을 더 주거든요. 어려우니까 당연히 시간과 에너지를 더 주는 거죠. 그러면서 정답률을 높이는 겁니다. 잘하는 친구들도 그 어려운 문제를 막 빨리 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어려운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문제에 이제 시간을 많이 쓰게 되고 판단이 잘 안 서게 되면 심리적으로 또 타격을 입어요. 심리적 타격을 입게 되면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건 그 문제, 그러니까 내가 6번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6번에 고민을 했어요. 얘를 틀렸어. 맞았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뒤에 있는 문제들 있죠. 7, 8, 9번이 영향을 받아요. 왜냐면 여기가 찝찝하게 풀렸으니까 7, 8, 9번 볼 때는 집중이 잘 안 돼요. 특히 7번 볼 때는 눈만 와요. 그래서 한 눈만 중간에 와가지고, 맞아, 이거 뭐지? 그러니까 머리가 같이 와서 막 생각을 하면서 읽는 게 아니라 마음이 급하니까 눈만 막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7번을 막 읽고 있는데 막 집중 안 돼. 지문의 중간쯤 왔는데 지문의 내용이 잘 들어오지도 않아. 근데 뭔가 앞에서 시간 썼던 것 같아? 그냥 밀고 내려가. 막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채점해보면 결국 6번 맞았어. 근데 7, 8, 9번은 싸가지고 틀렸어. 이런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뷰를 할 때 맞고 틀린 문제 이런 것들을 그냥 너무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되고 내가 고민했던 문제에 영향을 받아서 다른 문제들도 틀렸는지 어떤 특정 문제 때문에 무너져서 어떤 구간이 전체적으로 흔들리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체계적으로 점검해 보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를 지금 보면서 이런 부분들,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부분에 전략이 필요하네, 이런 의식적 접근이 필요하네, 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시기예요.
1월이. 그래서 매일 볼 필요는 없습니다. 모의고사를 막 매일 보면 이런 걸 못해요. 이런 생각을 잘 못해요. 그냥 보기만 하는 거죠. 매일 보는 거에 도움이 되는 친구들은 이미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 자체의 실력을 고정시키고 조금 더 양적인 접근을 통해서 효율적 접근에만 무게를 둬도 되는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적을 끌어올려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양적으로만 돌리면 안 되고 한 번 한 번 봤을 때마다 셀프 피드백,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리뷰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한 나의 피드백인 거죠. 나는 이렇게 문제를 풀고 있구나. 나는 이런 원인 때문에 이 문제를 어려워했구나. 나는 이러이러한 원인 때문에 이 세트가 오래 걸렸구나. 그럼 나는 40문제를 다 푸는 게 나한테 전략적으로 좋은 사람인가? 아니면 의식적으로 차라리 두 문제 정도는 아예 안 푼다고 생각하고 정답률을 끌어올리는 게 나한테 더 좋은 전략일까? 이런 나만의 전략들을 생각해 보시는 게 이 시기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무렵에 클리닉을 하거나 하면 이런 것들을 받는 거죠. 근데 제가 모든 분들을 다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셀프 피드백을 통해서 나는 이런 부분에 원인이 있고 이런 부분에 앞으로 남은 시간에 보완이 필요하고 그래서 기출 중에서도 이런 문제들이나 이러한 유형들의 문제들을 다시 봐야 되고 하는 것들을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라 라는 겁니다. 이런 걸 안 하면 절대로 실전을 위한 전체적 전략이 형성되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전략은 시험장 가기 최소 한 달 전에는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간혹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뭐 문제풀이 순서 뭐 이런 것들도 연습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풀이 순서가 가장 베스트는 평범한 겁니다. 여러분들. 뭐 어떤 친구는 선생님 전 논증부터 풀고요. 뭐 글쎄요. 그 논쟁부터 풀었을 때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면 취재자가 굳이 그렇게 문제들을 배열을 했을까요? 문제들을 배열하는데도 다 이유가 있고, 다 전략이 있고, 계산이 있는 건데, 논증만 골라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독해를 풀고, 뭐, 심리적으로 나에게 편할 수는 있지만, 그게 정말 좋은 전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전략은 순서대로 푸는 겁니다. 1번부터 쭉 순서대로 푸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 안에서 중간중간에 내가 전략적으로 다 푸는 전략이 아니라서 골라내는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 정도는 오케이. 그럼 그때그때 골라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막 나는 논증부터 풀고 그다음에 막 독해부터 풀고 막 19, 20, 39, 40번부터 풀고 그다음에 시작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산만해집니다. 몰입이 안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처음에 바다로 풍덩하는 그 부분 얘기했었잖아요. 얕은 물에 있다가 3번쯤 쑥 깊은 수면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얕은 물로 올라오는 건 좀 시기이함이에요. 그랬다가 다시 깊게 들어가서 좀 힘들다가 또 다시 위로 올라가서 또 숨도 쉬고. 그러니까 깊게 들어갔다가 얕았다가 깊었다가 얕았다가 해야 그래야 40문제를 풀 때 덜 힘든데 쭉 깊었다가 쭉 얕기만 하면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고 체력적으로도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장 좋은 전략은 가장 베이직한 가장 정석의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여태까지 많은 합격생들이 그러한 기본적 전략을 따랐다는 거. 근데 만약에 그 전략 자체가 나한테는 되게 특이해. 조금 체화가 필요해. 그러면 한 달 전에는 완성을 하고 그걸 가지고 모의고사를 10회 이상은 풀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진짜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나 봐. 우리가 시험은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이 진짜 중요한 걸 결정짓는 그런 순간이잖아요.
되게 신중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그렇게 안 풀어본 거예요. 그러다가 한 3일 전에, 아, 나는 논증부터 풀어야 되겠어. 이런 전략을 세워요. 그런 다음에 이 전략이 나한테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를 시험장에서 확인하고 있어. 그럼 안 되겠죠, 당연히. 그쵸? 시험장은 거기 가서 확인하면 안 되잖아요. 그 전략이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오히려 그 전에 확인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바로 그 전략을 바꿨다고 해서 갑자기 잘하진 않아요. 그럼 그것 또한 나한테 맞게 연습을 해줘야죠. 그럼 최소 모의고사를 동일한 전략으로 10번 정도는 반복을 통해 나한테 익숙하게 만든 다음에 시험장에 가야 그 전략을 쓸 수가 있는 것이지. 전략이 암만 좋다고 해서 그 전략이 내 거로 되는 건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전략은 우리 언어만이 아니에요. 최소 한 달 전에는 확정을 시키고 그거를 가지고 모의고사 10회 이상에다가 동일하게 적용을 해보면서 체화하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업 듣는 친구들도 지금 이 시기에 제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때 궁금한 거 있었으면 그냥 편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모의고사를 볼 때도 그것도 한번 연습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어, 나는 몇 문제를 풀어야 안정적일, 그러니까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쉬워졌다고 하더라도. 그럼 나는 몇 문제를 풀어야 안정적인 세트 안에서 나의 정확도를 쭉 끌어올릴 수 있을까? 그럼 내가 스킵하는 문제가 있다면 몇 개이고 어떤 문제일까? 이걸 고민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풀 수 있다 없다의 문제라기보단 풀 수는 있지만 오래 걸리면 그건 시험장에서는 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풀 수 있다. 이것보단 풀 수 있지만 오래 걸린다. 라고 하면 그 부분 한 번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개수만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떤 문제를 스킵해야 될지 아예 정해놓고 그거를 계속 모의고사를 통해서 일관적으로 대입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간혹 보면 문제 4개 정도 스킵해야지 해놓고 문제를 막 읽고 보다가 아 이거 스킵 이런 친구도 있거든요. 그럼 이미 시간을 쓴 거잖아요. 그럼 손해예요. 웬만하면 내가 읽었고 어쨌든 시간을 썼으면 찍더라도 그 문제는 풀고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스킵하는 문제 개수를 혹시라도 정한 친구들이 있다면 어떤 문제 유형, 어떤 문제는 그냥 읽지도 않고 그냥 바로 스킵을 할지, 그 시간이라도 아끼자. 이건 시간에 대한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확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에 많이 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죠. 선생님, 그러면 지금쯤 모의고사를 얼마나 풀어야 할까요? 이게 나오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적당히 푸세요 하는데 최소 10회에서 20회까지는 시험 가기 전에 풀어보고 이거는 어떤 선생님 것도 상관없고 어느 학원의 것도 상관없어요. 이거 그리고 또 올해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내 손에서 구할 수 있는 시험지면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10회든 20회든 시험장 가기 전에 꼭 풀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제가 아까 왜 이유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막 5회 정도 이렇게 풀잖아요? 그럼 자꾸 점수만 생각나요. 그리고 막, 아, 나 작년보다 늘지 않았어. 막 이러면서 회의감에 빠지고 공부하기 싫어지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아직 몸에 힘이 바짝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힘을 좀 빼줄 필요가 있고. 그래서 왜 간혹 보면, 그, 누가 그랬는데? 무슨 올림픽이었는지 어떤 종목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축구였던 것 같아요. 축구인지, 네. 감독님이, 아, 야구. 감독님이 아침이랑 점심 먹고 오지 막 그랬대요. 투수인데 공을 던져야 되는데 힘이 없잖아요. 근데 밥을 먹고 오지 말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해가 안 됐는데
그날 굉장히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들이 한 번에 해결되면서 공을 굉장히 잘 던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략이 뭐였냐면 몸에 좀 힘을 빼기 위한 전략. 그러니까 배고프고 힘이 들지만 몸에 가득 들어가 있는 힘을 빼서 오히려 불필요한 힘을 덜어내서 그 투구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 밥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내가 잘 보고 싶은 마음, 긴장되는 마음, 그리고 언어를 잘하려면 제가 몸에 긴장도가 많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힘을 쫙 빼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10회 정도만 돼도 조금 그런 부분들이 나한테 익숙해지고, 사실 문제를 푸는 거에 대한 체력적인 부분들도 많이 익숙해져요. 그래서 간혹 아까 보면 이 구간에서 여기서부터 막 힘들어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막 풀는데 집중 안 되고 힘들다고 느껴지고 하면 그건 사실 문제를 풀 만한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친구들은 연습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힘든 친구들은 너무 매일 풀면 안 돼요.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혹은 주말에만 푼다든지 이런 식으로 너무 매일 질게 풀어라 이게 아니라 양을 조금 더 딱 정해놓고 풀어주시면 그래도 아, 내가 이 정도 풀면 되는구나라는 여러분들 기준이 있으면 조금 마음 편하니까 이거를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 풀어봤던 것도 괜찮고, 어떤 모의고사도 좋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뭐 특정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막 너무 말도 안 돼. 그럼 욕하고 그냥 찢어버리면 돼요. 네. 굳이 막 그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대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어떤 특정 새로운 질문에 맞닥뜨리고 새로운 환경에 맞닥뜨려서 내가 순간적으로 무언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 내리는 그 과정이 여러분들한테 이미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 문제가 쓰레기 같고 이상하고 내가 점수가 안 나오고 하는 그 결과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공부가 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 관련된 질문 없어요? 있으시면 또 남겨주시면 제가 이따가 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출은 이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출을 많이 봤잖아요. 최소한 10개년은 봤겠죠? 7급 기출 다 보고, 그 다음에 5급 기출 10개년은 다 이미 보셨겠죠? 그리고 민간 경력직 기출 문제도 다 보셨겠죠? 네. 일단 그게 안 되면 문제입니다. 그거는 해야 돼요. 10개년 정도는 다 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민간 경력직이나 7급 기출은 다 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꼼꼼하게 리뷰를 해서 흔적을 안 남겼더라도 모든 문제를 한 번 이상 풀어보고 생각을 해보는 시간은 있으셨어야 됩니다. 일단 그게 안 됐다면 모의고사보다는 기출의 비중이 훨씬 더 커야 되겠죠. 자,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기출을 다 봤다. 그럼 이제 기출을 지금부터는 뭘 해야 되냐면 약점별 기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제일 우리가 1지문, 2문항을 볼 거예요. 그리고 고난도 기출도 볼 거예요. 이건 이제 저랑 함께 수업에서 해결을 한다고 해도 아마 이제 모의고사들을 보게 되면 약점이 노출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정답률을 보면 일반 독해는 괜찮은 것 같은데 논증이 많이 무너졌네? 그럼 이제 논증이 약한 거죠. 그럼 모의고사를 본 날 그 모의고사만 리뷰하지 말고 거기에서 필요한 기출을 찾아야 돼요. 아, 난 논증이 약해. 그럼 이번 주엔 논증을 정리해 봐야 되겠어. 그래서 논증의 5개년에서 10개년을 다시 풀어보자. 그래서 아, 기출 선택지는 이런 느낌이었고 기출은 이러한 판단 과정을 요구했구나. 기출의 느낌을 살려줘야 돼요. 나는 빈칸이 약하네. 그럼 빈칸만 싹 모아서 봐줘야 되는 거고. 난 이상하게 밑줄 친 기억에 대한 이런 문제들, 양립할 수 없는 것, 상충하는 문제 이런 거 약하네. 전제 찾는 문제 약하네. 그러면 특정 문제 유형들이 약한 것과 관련된 기출을 다시 찾아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기출을 안다고 해서 답을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출의 텍스트에 의존해서 접근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건 그렇게 많이 봤었는데 다시 풀어보면 틀리거나 답은 아는데 찝찝한 문제들, 선택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는 아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다시 선별을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시험장 가기 전까지 계속 그런 문제들은
반복을 통해서 완벽하게 내 것으로 숙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시험지 크기로 출력해서 일주일에 한 회 정도 시간에 맞춰 풀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모의고사 보듯이 시험지 크기로 쭉 기출문제를 출력을 해놓고요. 딱 언어논리 시험 볼 때쯤 한 10시쯤 넘어서 헌법도 보니까 그때 딱 시간을 딱 맞춰서 시험지 크기로 출력해놓고 물론 다 아는 기출문제지만 시험 본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식으로 1번부터 쭉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이것도 시켜보면요. 많은 학생들이 시간 내에 다 풀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모든 문제를 다 맞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때 그 문제들은 선별해서 엄청나게 딥하게 그 기출 문제들을 공부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출을 가지고 공부를 하되 이제는 시험지 크기로 출력을 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패드로 공부하지 마세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달 전에는 패드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언어의 경우에 시험지 크기로 반드시 출력을 해서 종이로 출력된 지문을 읽고 거기에 맞게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패드가 요새 너무 익숙해서 여러분들 기출 리뷰 분석 문제풀이 다 그걸로 하더라고요. 수학은 상관없어요. 근데 언어는 안 돼요. 왜냐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니까 공부할 때 보니까 언어 지문들 이렇게 패드로 하는 친구들 보면 집중이 안 되니까 그 시험지 크기를 어때요? 내 입맛에 맞게 쫙 늘렸다가 줄였다가 손가락으로 줌인, 줌아웃 해가지고 자기가 막 알아서 막 하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내가 집중이 잘 된다고 착각해요. 하지만 시험지 크기로 막상 딱 클릭해서 보게 되잖아요. 어떤 친구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A4랑 또 시험지 크기랑도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패드 안 되고 A4 용지 안 되고 시험지 크기로 출력을 해서 거기에 익숙하게 내 눈을 세팅해줘야 돼. 진짜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까 기상 시간과 마찬가지로 그 글자 크기랑 글자 느낌, 그 간격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실전에 맞게 세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는 시험지 크기의 기출 문제로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난도 기출까지도 당연히 해결을 해줘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더 집중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쉬운 문제인데 틀리거나, 남들은 다 맞는데 나 혼자 고민하는 선택지. 이런 거에 지금 더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맞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문제에만 매달리지 말고, 남들은 다 쉬운데 나 혼자 오래 걸리거나, 나 혼자 고민하는 그런 선택지에 집중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기출과 모의고사의 비중을 굳이 따지자면 지금은 6대 4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 여기에서 나는 조금 그래도 기출을 많이 봤어요. 그럼 7대 3이 되는 거고,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온다. 그럼 8대 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는 수정을 본인이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학생은 5대 5보다는 조금 더 지금은 모의고사의 비중을 높여서 모의고사 보는 횟수가 그래도 일주일에 2번 정도. 2번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기출을 선별한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지금 이 시기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마인드 부분, 체력적인 부분, 그 다음에 공부를 할 때 모의고사에 대한 접근, 모의고사가 왜 필요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 시기의 기출은 무엇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쉬는 시간 갖고 이제 일지문 인문학으로 넘어갈 텐데,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다면 쉬는 시간 동안에 남겨주시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또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쉬는 시간 갖고 다시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